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메인 뉴스를 보면, 사랑제일교회 이슈가 있었던 장인 10구역에서 어마어마한 6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챙겼다라는 게, 8시 메인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거든요. 또 공교롭게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저희 재개발 수강생분들이랑 재개발 임장을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갔다 왔던 곳이 이제 청량리 재개발을 갔다 왔는데요. 오늘 임장 수업에 오신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장인 19역 조합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났는데, 청량리 임장을 하면서, 대표님, 저 장인 19역 조합원인데, 지금 500억 보상금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설문지가 조합원한테 왔다. 이거를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인 19역 조합원한테 직접 오늘 이제 듣고 나니까 저도 더 피부에 와닿았는데, 제가 그 수강생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사실 사랑제일교회를 배척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장인 19역 너무 한복판에 있고요. 또 장인 19역이 사실은 대우건설에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서 명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 교회가 단지 한복판에 있으면 단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큰 보상금을 주고라도 사업을 빨리 가는 게, 재개발은 무조건 사업 속도다라고 해서 그냥 동의하세요 라고 아까 제가 그 장인 19역 조합원인 저희 수강생한테 의견을 드렸고요. 이 사랑제일교회 이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인 19역의 그 정가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처음에 간평가를 80억대 받았습니다. 82억을 받았는데요. 보통은 도정법상에 82억 간평가를 받으면 82억에 상응하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거나 현금 청산을 하거나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500억을 받아야 된다. 처음에 563억을 요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간평 80억대 받았는데 563억을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1, 2, 3심을 다 조합이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화염병 던지고 물리적으로 교인들이 총 출동해서 2년을 넘게 버텼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00억에 지금 장인 19역 조합이랑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제 날짜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장인 19역 조합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도정법상에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랑제일교회의 이런 사례가 나쁜 선례로 남아서 향후에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들이 다 이런 상황을 답습해가지고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사업성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구역 해제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노후된 주택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도 손해고, 그런 재개발 구역을 매수해서 뭔가 새 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승계조합원인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선례가 남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케이스가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교회도 조금 양보하고 조합도 조금 교회의 뜻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서 이게 나쁜 선례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어떻게 재개발 투자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재개발 구역에 사랑제일교회처럼 이렇게 배척할 수 없는
구역 지정상에 끝자락에 있지 않고 한복판에 있어서 요 교회를 또는 요 성당을 또는 요 절을 재촉하고는 절대 사업이 안 되는 구역에 투자할 때는 조합에 전화를 해서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는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쯤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체크하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조금 더 종교 시설 부분을 조금 비중 있게 보는 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흑석 뉴타운의 굉장히 핫한 저는 이제 흑석 9구역 조합원이고요. 흑석 9구역과 함께 대장주를 이끌어갈 흑석 11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소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관리처분인가라는 단계는 재개발 전체 단계에서 제가 뭐 수업 시간이든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제 책에도 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항상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복습해보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순간 모든 재개발 물건은 입주권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멸실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일 다음부터는 뭐 나대지든 상가든 이런 매물들도 주택수에 포함 안 되었다가 세법상의 주택수로 들어가는 기준점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양도금지 규정, 도정법상에서 서울은 모두 다 투기과열지구죠. 재개발은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최초 사업시행가 신청을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했다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최초 사업시행가 신청을 했다면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여기서 거래가 중지가 된다는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즉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거래 중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수동이라든지 뭐 대치동, 잠실 이런 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건데요. 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이전 등기를 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흑석 11구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는 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부터는 거래가 중지된다. 단 예외조항은 흑석 11구역 내에서 원조합원이 해당 매물을 10년 보유, 5년 거주, 해당 물건만 갖고 있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우리는 매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석 11구역 매물을 매수할 때는 당연히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의 날짜가 동작구청 직인이 찍혀있는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날짜는 8월 16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말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도정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재개발 물건의 5년 재당첨 제한일 기준점이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흑석 11구역의 경우에는 8월 16일 기준으로 이제 주택수로 바뀌고 또 5년 재당첨 제한의 기준점이 8월 16일이 된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 나중에 재개발 구역에 샀다 그러면 2022년 8월 16일이 흑석 11구역의 관리처분 인가일이기 때문에 2027년 8월 16일 이후에 관처가 날 수 있는 매물을 매수하셔야 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흑석 11구역에 급매물이 나왔던 이유가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거래도 당연히 안 되지만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분들도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치르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에요.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까지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인 매물도 조합원들은 전체 매매가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인가가 나도 이분들이 왜 그 전에 팔려고 했냐. 전체 매매가를 기준으로 이제 장특공제를 받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잖아요.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런 분들은 권리가의 기준으로 장특공제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특공제 범위 금액이 줄어들면서 양도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가지고 또 하나 재개발 구역에 투자 꿀팁을 드리면, 어떤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신청을 해서 60일 안에 나오면 그 사이에 급매물들이 쏟아진다. 왜? 매도자들 중에서 세금 이슈가 있는 매물들이 나오거나 또는 아예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가 아닌 것들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엑시트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주 때까지 안 가고, 공사기간이 보통 3년이 지나기 때문에 3년 안에 뭔가 팔 이슈가 있는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매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향후에 재개발 투자할 때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하고 난 단지들은 급매물이 나올 시기가 온다. 그 시기를 노려서 급매물들을 매수하게 되고, 또 매도자가 만약에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또는 세금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깎을 수 있는 세금보다 세금만큼 더 싸게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더 깎아야죠. 예, 세금 이슈 있는 매물은 더 깎아도, 사실 내가 지금 관리처분인가, 매도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를 하면 세금을 3억 원을 깎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2억이나 2억 5천을 시세보다 더 싸게 팔아도 1억이나 5천만 원의 이익이 보는 거예요. 그런 매물을 노려서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 이게 이제 재개발 투자의 또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흑석 11구역이 8월 18일날 공시가 됐고 관리처분 인가가 8월 16일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기 때문에 모든 5년 재당첨 제한이나 조합원 지배양도 금지 규정이나 세법상의 주택수의 산입 모든 요건이 2022년 8월 16일 기준으로 흑석 11구역은 다 정해진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흑석 11구역 매물 중에서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매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흑석 11구역이 아닌 다른 재개발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이슈를 참고해서 세금 이슈 있는 매물들은 급매물이 나오는 관리처분 인가가 총회를 했거나 신청이 들어갔거나부터 인가가 나는, 구청에서 인가가 나는 그 사이에 급매물들을 노려라. 이런 꿀팁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11구역 조합원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면 이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